안녕하세요. 너무입니다. 아이고, 벌써 이제 7월이 됐네요. 뭐 도대체 2020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, 반토막이 그냥 휙 가버렸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? 저는 진짜 올해는 정말, 6개월 내내 들은 게 아니면 6개월 동안 딱 떠오르는 게 정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. 코로나, 그 다음에 긴급 땡땡. 네, 뭐 긴급 재난 문자, 무슨 긴급 재난 지원금, 뭐 긴급 포인트, 긴급 살리기 또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도대체 올해 그래도 반을 보내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6개월 동안은 딱 떠올리는 게 너무 다 무겁고 아프고 이게 속상하고 뭐 힘들고 이런 것밖에 떠올려지지가 않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를 제가 굳이 떠올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어릴 때 저희 친구는 사실은 TV였거든요. TV와 드라마. 근데 요즘엔 정말 드라마를 제가 못 보죠.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게 됐는데, 6개월 동안 본 드라마가 보니까 얘 딱 하나더라고요. 네. 그것도 이렇게 전기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. 시간 이렇게 체크해서 보는 거. 네. 그런 드라마.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시청률을 갖고 있었던 부부의 세계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늘 이렇게 좀 무겁고 진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7월 이제 됐고 날도 꿉꿉하고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갖고 해봤습니다. 그 부부의 세계가 끝난 다음에 그 왜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약간 재조명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남자 주인공.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 이대호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 양반이 했던 대사가 뭐 패러디도 많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대사가 이거였던데요.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! 뭐 이런 거였어요. 예,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! 했는데, 거기서 그 지선우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예, 그래서 그 대답을 너무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. 사랑이 죄는 아니죠. 사랑이 왜 죄예요? 사랑이 죄는 아닌데 너는 죄인이야. 그것도 대역 죄인. 일반 죄인이면은 제가 안 다뤘겠죠. 대역 죄인. 그러면 왜 사랑은 죄가 아닌데 이대호 너는 지선우 입장에서 대역 죄인이었는지 제가 네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자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, 요즘에 마음의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그래도 조금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이제 조금 잡히시는 분들이 계세요. 예전에는 마음의 상처라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딱 잡히지 않는 것은 솔직히 거기에 대한 그 가중치를 거의 안 뒀어요.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마음의 상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.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에 나는 상처는 특히 뭐 이런 데 나는 상처, 이건 뭐 눈에 보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 이렇게 장기 속에 있는 거는 뭐 엑스레이를 찍던 뭐 MRI, CT, 초음파 뭐 많잖아요. 그래서 어느 위치에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것들이 딱딱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뭔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. 즉 뭐냐면 진단만 잘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놈의 마음의 상처라는 건 물론 이제 심리 검사나 뭐 이런 걸 하기도 해요. 근데 이 심리 검사라는 게 엑스레이나 MRI나 내시경처럼 탁 꽂아갖고 진짜 있는 그 팩트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것을 이렇게
대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을 보고 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한 달이 이렇게 건너서 오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것들이 표현됐다고 해도 딱히 뭐 이렇게 약을 먹거나 수술로 뭐 도려내거나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베일밴드나 무슨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무섭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상처난 걸 치료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심리치료의 저는 한계라고 보고요. 어느 정도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막 이렇게 되게 심한 병도 막 치료 잘하고 관리 잘해서 5년이 지나면 완치 뭐 이런 딱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 심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상처의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예방이 어떤 예방이냐면 내가 덜 받기 위한 방법을 내가 배워서 상대한테 상처를 덜 주는 것.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의 경우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나 안 걸리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 상대한테 나의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태의 그 비말을 전달하지 않으려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도 하나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상대한테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를 제가 한번 콕콕 집어서 6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통수인데 배신이라고 하죠. 배신이야 배신.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예, 이게 배신은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배신이 있어요. 얘는 진정한 배신이 아닌데 우리가 막 그냥 아무거나 지 기분 나쁘다고 막 갖다 붙이니까 이제 생기는 배신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상대는 한 번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뭘 준 적이 없어요. 메시지를 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아니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내 새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뒤통수 맞았어 뭐 배신당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뒤통수와 배신은 그런 정도의 내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겠다라고 합의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뒤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을 뒤통수로 적어 놓은 겁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찮음인데 이게 하찮음이랑 무시가 같이 있네요. 그러면 하찮은 게 무시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적어 놨어요. 하찮은 것과 무시는 살짝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하찮은 거는 그냥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쓰고 그쵸? 네, 좀 무심하게 사실은 무심한 존재로 나를 취급하는 거. 이게 이제 하찮음이라면 무시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들어가요. 힘이 들어가서 하찮게 생각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짓밟고 함부로 하고 그쵸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시를 하냐면 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라고 아예 치부를 해버리는 게 무시예요. 그러니까 하찮음에서 조금 더 악질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시라는 태도가 되겠죠. 이것으로 인해서 보세요. 하찮음은요. 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면 무시는 뭐 속상하고 힘들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. 분노가 증오가 차오르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강도가 세고 더 이렇게
아프겠죠. 예. 이 두 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조롱이 있어요. 조롱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귀하게,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귀하다라는 전제하에 살고 있어요. 예,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인데, 여기서 이제 그 부부의 세계에서, 이 여자 주인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남편의 불륜에 대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야, 너 신경감이냐? 야, 너 너무 좀 약간 뭐 좀 남편에 대한 집착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런가? 내가 너무 오바했나? 내가 내가 남편이 젊어 보이고, 뭐, 어쩌고저쩌고,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스스로한테 좀 되게 죄책감도 생기고, 미안하기도 하고,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나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,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는 내 얘기를 듣고 뒤에서, 바보 아니야? 이랬을 거라는.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 모습이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거, 그것이 뭐예요? 조롱이잖아요. 저는 제가 그 여자 주인공이었다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사실도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보다는 이 조롱당했던 것들 그 사이에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. 그다음에 무시는 얘기하고 자 이용은 이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요.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삽니다. 그래서 나를 인간으로 대고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. 근데 이용당한다는 게 뭐예요? 나를 인간, 너무이라는 인간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를 딛고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, 도구 이렇게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당연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거 할 때 예전에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나름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겠다. 이거를 이제 대놓고 야 나는 너 필요 없는데 솔직히 나는 신분 업그레이드 하려고 너랑 이렇게 사귀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없죠. 암묵적으로, 묵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는 건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재벌끼리 이렇게 하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결혼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뒤집어졌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상처, 충격, 어마무시하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버림의, 이게 이제 정말 인간이 받는 상처를 너무에 네가 봤을 땐 가장 크게, 만약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뭐가 있니? 라고 물으면 사실 버림이에요. 이제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들이, 이 나머지의 이 5개를 다 합친 것의 온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버림은 뭐냐면, 나라는 존재,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100% 부정당하는 거예요. 네, 우리가 제가 작년 겨울인가요?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4단계를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죽어도 데리고 갈 놈, 현재는 중요해서 내 옆에 있을 놈, 버려 말여 아직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놈, 그리고 마지막에 버리는 이런 단계를 얘기했잖아요.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? 그 어떤 가치로도 정말 도구로조차도 쓰일 수 없는 게 버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5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게 사실 버림의 고통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이혼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가 뭐냐면 이혼 자체가 갖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혼은 모르겠어요. 외국에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부부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하면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른 쪽 배우자를 거의 우리를 예를 들면 그게 모녀면 모녀, 부자면 부자 버린 대상으로 취급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,
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 이 버림의 감정인데 당사자는 그런 걸 알잖아요. 근데 당사자가 아닌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이 인간사를 설명할 수 없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100% 상대의 그 아빠 엄마 중에 하나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가장 깊은 상처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것들하고 그쵸? 그 부부의 세계에서의 그 지선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 6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 단순히 예를 들면 이거예요, 여러분들. 거기 그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지선우가 남편한테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. 너 솔직히 말해. 너 그냥 너의 성적 욕망,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거지? 라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. 뭐 용서라는 표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내가 더 묻지 않고 넘어가 줄게. 뭐 이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남편은 막 펄쩍펄쩍 뛰죠. 어떻게 하여튼.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아니 막말로 그 여자랑 잤다는 사실은 뭐 호기심으로 잤던, 뭐 성적 욕망이 넘쳐서 잤던, 뭐 좋아서 잤던, 사랑해서 잤던 이미 팩트잖아요. 근데 그게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에서 잔 거는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정말 좋아서 잔 거는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그 이면에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자기를 뭐 모르게 자기 모르게 둘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그 팩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대사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인 건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가 이 6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랑은 죄가 아닌데 너는 대역 죄인인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남편이 도대체 무엇으로 대역 죄인이 되는지 그 4가지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